저는 아직 술이라는 것을 입에 대보지 않아서 먹을 줄을 몰라요. 그러면 사이다 한 병 가져온나? 사이다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순덕 씨는 분대장이 붙잡는 것을 억지로 뿌리치고 밖으로 나오자 그는 전화번호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청하였다. 어느 날 막사의 분대장이 순덕 씨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해왔다. 순덕 씨는 마지못해 한 번은 만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다방으로 나가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두수 작가님의 단편소설 해녀가 되어입니다. 이 작품은 김두수 소설집 첫사랑의 바람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순덕은 이발소의 가난한 집 맏딸입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해녀가 되어 제주도에서의 파란만장한 삶의 행적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간성읍에서 통일 전만대를 향하여 달리던 차가 길게 뻗은 언덕으로 올라서자 저만치 육교가 바라다 보였다. 민통선이 가까운 통일 전망대로 가는 길목에 유일하게 설치된 이 육교는 도로가 굽어져 있어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설치했을 것이다. 육교를 지나서 얼마쯤 가다가 우회전으로 꺾어 들어가면 야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들어서게 된다. 차 한 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구불구불한 시멘트 포장길의 양옆으로는 소나무가 빽빽히 우거져 있다. 속력을 줄인 차가 다시 오른쪽으로 커브길을 돌자 눈앞에는 시원하게 바다가 보이고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진 작은 포구에는 출항하지 않은 배들이 파도를 따라 일렁이고 있었다. 방금 지나온 도로를 다니던 사람들은 야산 너머에 이런 포구와 아담한 동네가 있으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다가 와서 보고는 누구나 깜짝 놀란다는 것이다. 제법 주차장이 넓고 바닷가에는 횟집들이 번듯하게 제각기 간판을 달았는데 광장에는 벌써 관광차 2대가 와서 있었다. 그날 김 사장 부부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고성에 살고 있는 친구 함 사장 부부를 만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서울에서 떠나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는 화창하고 계곡에 서 있는 나무마다에는 오색이 찬란하게 물든 단풍잎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고성에 도착하니 이미 연락이 된 상태라 함 사장 부부는 반갑게도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바로 김 사장 차에 몸을 실어 이쪽으로 차 방향을 돌렸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공직에 근무를 한 인연도 있지만 서예가인 함 사장과 소설가인 김 사장은 매년 유명 전시에 함께 참석을 하기도 했다. 가을이면 두 부부가 이곳 바닷가에서 만나 흘러간 젊은 날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운데 점심 후에는 바닷가를 거닐다가 헤어지곤 했다. 이날은 김 사장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포구를 안내한다는 함 사장의 말에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포구를 둘러싸고 형성된 마을은 옛날의 초가집들이 길을 외면하고 돌아앉은 것 같은 형상이었다. 두 부부가 차에서 내리고 보니 작은 포구가 앞마당처럼 펼쳐져 있는가 하면 그 앞으로는 길게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횟집 간판들이 무지개 색깔을 띠고 있었다. 저기 영동 횟집 보이지? 저 집을 한번 와보긴 하였는데 하여튼 따라와 봐. 함 사장의 말에 따라
그의 뒤를 따르니 횟집의 아줌마들이 서로가 손짓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럴 때는 말이야, 이 집에 가서도 팔아주고 저 집에 가서도 팔아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지당하신 말씀이나 우리의 배가 쌀 부대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 그럴 수가 없지 않아? 할 수 없어. 눈 찔끔 감고 나만 따라와. 거진 횟집, 울릉도 횟집, 할머니 횟집, 쌍과부 횟집, 귀빈 횟집, 딸부자 횟집, 싱싱 횟집, 영동 횟집 등 간판 머리에는 싱싱한 고기들이 낚시에 걸려 퍼들쩍거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여러 간판 중에 두 부부가 영동 횟집으로 발길을 돌리자 자기 집으로 손님을 모시려던 다른 아줌마들은 멀쑥해지는 것이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영동 횟집의 한 아줌마가 얼굴을 환하게 펴면서 문턱까지 나와 마중을 하는 것이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엊그제는 여자들을 수두룩히 모시고 오시더니 오늘은 멋진 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아줌마, 눈이 보배네요.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이 아주 멀리서 오셨으니 펄펄 뛰는 놈 중에서 고급으로 안주를 만들어 올려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느 요리집의 음식보다도 더 맛있게 회를 떠서 올릴 테니까요. 주문을 받은 아줌마가 나가자 얼굴이 곱살스럽게 생긴 다른 아줌마가 물병을 들고 와서는 컵에다가 물을 따른다. 이분께서 하도 이 댁의 음식 맛이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요즘에 특별한 고기라도 잡히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요.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여러 가지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어판장에 나갔더니 배마다 도미를 잔뜩 잡아왔더라고요. 이놈으로 해를 뜨면 맛은 최고라고 하실 것입니다. 마침 김 사장이 도미회를 먹었으면 하였는데 안성맞춤이네요. 이 영동 횟집이란 곳은 손님들의 기호를 미리 예측하고 생선을 골라오는 중에 오늘은 도미를 특별히 많이 사고 싶었는데 다 예감이 있어서 그랬던 모양이지요. 호호호. 아줌마의 인상이 좋은가 싶더니 농담도 잘하시네요. 원래 저는 어려서는 표현을 잘 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꾼이 되고 싶었어요. 어쩐지 끼가 솔솔 콧등에 번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오시는 손님마다 저를 좋다고 칭찬해 주셔서 요즘에는 밥맛이 더 나고 있죠. 역시 아줌마는 입담까지 좋으시네요. 이 집에서도 제가 없으면 하루 종일 절간 같다고들 해요.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기보다는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나저나 장마당 가운데서 중찾기란 말이 있지만 도미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맛을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더니 의외로 도미 맛을 보게 되었으니 다행이네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도미라고는 전혀 잡히지 않아서 도미철을 그냥 넘기겠다 싶었는데 이래서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다 이댁의 아줌마들이 마음을 잘 써서 그렇겠지요.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아줌마는 백화점의 아가씨들처럼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공손하게 하고 약간의 미소를 띠기까지 하였다. 방에는 겨우 8사람이 앉으면 꽉 찰 것 같아 좁은 편이었지만 도배장판을 새로 한 듯 말끔하였다. 대형 유리창으로 된 창밖을 내다보니 횟집 바로 앞에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집집마다 울긋불긋한 파라솔을 몇 개씩 세워놓은 데다가 4사람이 앉을 수 있는 통나무로 만든 식탁들이 쭉 놓여 있었다. 멀찌감치 남녀 두어 쌍이 해변을 끼고 걸어가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들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날씨가 따가운 한여름일지라도 저 파라솔 그늘 밑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쏘인다면 하루 종일을 보낸다고 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다. 오늘은 우리가 몇 번째 온 손님이죠? 방금 관광차 한 대가 나가는 걸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다 우리 집을 거쳐서 가신 분들입니다. 관광차 한 대분이면 보통 40명은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일정이 바쁘니 서둘러서 해를 떠달라는 바람에 그야말로 오줌 누고 거시기 볼 사이가 없다는 격으로 정신없이 오전을 보냈지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훑어먹고 간 후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별로 없겠네 그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이 아무리 하루 종일을 들어오신다고 해도 저기 수족관을 좀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싱싱한 횟감들이 많은데 그러셔요? 정말 그런가요? 이 집은 특별히 네 사람이 공동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공동으로 하다니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서로가 함께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을 텐데요. 과부가 과부의 말 못할 사정을 서로 알아주고 호라비가 호라비 고독한 것을 알아준다고 여자끼리 공동 주인이 되다 보니 서로가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서 별 문제는 없어요. 그 많은 바닷가에 횟집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아줌마들 네 분이 운영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네요. 서로가 마음이 맞는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4년이 되었는데 네 사람이 다 산전수전 겪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고 있죠. 다 남정네들이 계시겠지요? 그럼요. 네 사람 다 배를 타고 다니는 건강한 남편을 두었는데 사실 하루 종일 손님을 겪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남정네 시중까지 들어주자니 힘이 든 때도 있지요. 호호호. 밤중에 남편 시중을 든다니 그렇게 술들을 좋아합니까? 무슨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아시면서 그러셔. 호호. 그런가? 하하. 그러고 보니 아줌마는 처녀 쪽에 길을 다니다가 뒤를 많이 돌아다 보았겠어요. 뒤를 돌아다 보다니요? 아줌마가 하도 예쁘게 생겨서 남자들이 줄줄 따랐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난 또 무슨 말씀인가 했네요. 하긴 옛날 생각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아이들이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가 많았어요. 뭐 얼굴이 복사꽃처럼 하얗고 통통한 궁둥이가 매력이 넘친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말이지요. 꼬리를 친다는 소리는 안 들었나요? 왜 안 들었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중학교에 가고 나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진학을 하지 못하였는데 아이들은 내가 혹 강가에 나가서 빨래라도 하게 되면 가만둬 두지를 않았어요. 야, 꼬리치지 말아야. 너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분하기도 하였지만 한편 생각을 하니 비록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중학교를 가지 못하였다니 무슨 큰 사정이라도 있었나요? 아이고,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자랄 때는 얼마나 집이 어렵게 살았는데요. 식구는 많고 춘궁기가 되면 집집마다 굽는 집이 수두룩했으니까요. 지금 생각만 해도 그때는 왜 그리도 못 사는 집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을 굽는 형편에 어떻게 중학교에 가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한동안은 울면서 나를 보냈지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책으로 엮어도 몇 권은 썼을 것입니다. 우순덕이라고 하는 이 아줌마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니 어지간히 자랄 때는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순덕 씨는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농촌에서 이발소를 하는 아버지의 맏딸로 태어났다. 시골에 이발소하면 마을마다에 보통은 한 개씩은 있었는데 손님이라는 게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없을 때가 풀풀한 곳이 시골의 이발소였다. 이발소가 제일 바쁠 때는 명절날이 낀 일주일가량인데 이때는 그야말로 밥을 먹을 사이도 없이 손님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때 벌이가 1년 농사 수확과 맞먹는다고 하였지만 워낙 사람들의 머리 숫자가 점차 줄어들다 보니 이발소의 수입 가지고는 쌀독에 쌀은 늘 떨어지기가 일쑤였다. 그리 되자 엄마는 농사철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어 들였고 더구나 가을철이 되면 진종일 타작을 하는 데서 까부람질을 하시거나 들깨며 콩을 터는 데서 일을 거들어 가을에는 그렁저렁 먹는 것이 두렵지 않았지만 춘군기가 되면 이발소에 손님이 없고 일감도 없다 보니 굶는 때가 많았던 것이다. 이런 집안의 맏딸로 태어난 순덕 씨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는 큰 일꾼의 역할을 다 하면서 자라야 했다. 동생이 넷이다 보니 엄마까지 일을 가시게 되면 어린 동생 넷을 보아야 했다. 그때마다 동생들이 밥을 달라고 해서 찬장을 열어보면 아침에 조금 해놓은 밥은 한나절도 되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렸다. 울고 보채는 동생들을 미리 먹이다 보면 순덕이가 먹을 밥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울면서 지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린 동생을 업고 하루 종일을 있다 보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한 번은 김장밭에 물을 캐서 손으로 껍데기를 까서 먹으려는데 그것조차 동생들이 달라는 바람에 못 먹었는데 지금도 가을 김장밭을 지나게 되면 그때 어렵게 살던 때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다.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를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순덕신의 집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날은 그때로서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집안이 어렵다 보니 순덕씨는 친구들이 다 가는 중학교를 가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농사일이 끝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업한장에서 해물을 떼어다가 머리에 이고는 시골로 다니면서 팔았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식구들이 연명을 할 수 있었다. 순덕 씨는 동생들이 조금 크게 되자 그때부터는 자신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 나간 곳이 그물을 손질하는 집의 일이었다. 고깃배가 한번 출항했다 들어오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뭉텅 중간에 손실이 생겨 이것은 손질을 해야 다시 바다에 나갈 수가 있어 배마다 그물 손질을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면 분값을 주고는 사람을 사서 썼던 것이다. 그물의 손질을 하는 것은 보긴 하였으나 막상 그 앞에 가서 앉으니 처음에는 보기에 쉬울 것 같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한 달을 겨우 채우고 나서 분값을 받아보니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벌이를 찾아보다가 당분간 어머니가 하시는 일 중에 고기를 떼어가지고 장마당에서 행인이 많이 다니는 한 기퉁에 앉아서 생선을 팔아보았다. 그런데 도무지 어른들은 아이가 고기를 파는 것에는 눈도 주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여 고기를 산 값도 건지지를 못하는 때가 많았다. 엄마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마침 농협에서 고용인을 뽑는다고 하여 그곳에 갔더니 농협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업무였다. 아침부터 온종일 물품을 운반하고 상품을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1년을 하고 나니 더 이상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중간에 물건에 손실이 생기는 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손해가 한 달치 월급을 제하고도 모자라다 보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었다. 순덕 씨는 더 이상 거기에서 근무할 의욕이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농협에 가서 단단히 따지겠다고 하였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시더니 약자는 늘 손해를 보기 마련이라면서 발길을 돌리시었다. 순덕 씨는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며칠 후에 그곳을 그만두고 나오니 그때 나이가 17살이 되는 해였다. 그가 다시 엄마의 일을 거들어 드리는 중에 마침 엄마의 친척이 되는 분이 속초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는데 해녀들이 이따금 올라와서는 벌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해녀의 일을 배워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이 났다. 엄마에게 해녀의 일을 배우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니 엄마는 해녀가 되면 돈은 좀 벌 수가 있긴 하겠지만 딸을 그런 곳에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다.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도 하지 못하였는데 돈을 좀 벌어보고 싶어서 해녀가 되겠다는 것까지 엄마가 반대를 하시니 엄마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아버지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방으로 들어가서 해녀가 되어 돈을 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가타부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더니 엄마를 들어오라시는 것이다. 순덕이를 중학교 진학도 시키지 못한 것이 애비 인내가 못나서 그랬는데 이번에 제주도로 가서 해녀를 하겠다니 딸의 뜻을 받아주면 어때요? 아버지가 모처럼 말씀을 하시자 엄마는 그제야 잠자코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순덕 씨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 길로 속초로 내려갔는데 그때 속초에는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요트 경기를 하는 중이고 제주도의 관광과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장차 이들을 제주도로 초청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는 중이었다. 특히 제주도 해녀들을 소개하는 기회로 잡았던 것이다. 속초로 온 해녀들은 속초 바다에서 물질의 시험을 보였으며 관광객들은 제주도의 독특한 매력에 빠지기도 하였다. 순덕 씨는 이 기회에 제주도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해녀들이 바다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숙소로 직접 찾아가서 해녀 반장님을 만나 자신의 포부를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는 순덕이의 사정을 듣고는 제주도로 오게 되면 도와주겠다는 언지를 주었지만 해녀를 해봐야 돈을 당장 벌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순덕 씨는 첫술에 배 부르랴 라는 말과 같이 기왕에 결심한 일이어서 앞으로 열심히 물질을 배우리라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였다. 사람들이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기회를 잡게 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순덕 씨가 해녀를 희망하고 그 길로 나가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으니 너무도 기쁜 나머지 마음은 하늘로 오를 것 같았다. 마침내 순덕 씨가 제주도로 떠나는 날 아버지도 눈시울을 적시셨다. 엄마는 아버지보다도 더 딸을 낯선 타향으로 보내는 것이 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주도의 해녀 언니가 뒤를 잘 봐준다고 하였으니 그것만 믿고 계세요. 처음에 말은 그렇게 웃으면서 하였지만 제주도는 이국만리처럼 먼 곳이어서 순덕이는 엄마를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도 하여 엄마와 헤어지는 순간 엄마를 붙들고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순덕 씨야말로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희망적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물질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제주도로 내려가서 해녀 반장님을 만나고
그분의 소개에 따라서 실습을 받게 되었으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날 저녁에 자리에 눕게 되니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것은 고향을 너무 멀리 떠나온 것도 그렇지만 자나깨나 가족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지나는 것이 그렇게도 즐거웠는데 제주도에 와서는 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이 더욱 마음을 쓸쓸하게 하였다. 애지라고는 한 번도 나가지 않다가 객지 타향에 나와서 살아보니 제일 애로워서 저녁이면 눈물만 나왔다. 순덕 씨는 그런 애로사항을 극복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철학을 깨닫고 앞으로 그가 할 일은 어렵게 해녀 수업을 배우러 온 이상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해녀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제주도로 입도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자 제법 해녀 생활에 대한 경험도 생기고 어느 정도의 기술도 익히게 되자 차츰 자신이 생기기도 하였다. 1년 동안의 숙련을 쌓고 나서 수익 계산을 따져보니 예상외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의 생활비조차 부족한 경우도 있어 그것이 걱정되었다. 어떤 때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과연 초작에 생각한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나 하는 감도 들었지만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는 때때로 해녀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다. 가장 혹독한 서름을 받은 것은 일제 강점기였고 그때 1인들의 수탈이 너무 심해서 해녀 생활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광복이 된 후에도 일한 만큼의 소득이 없었던 것은 국민들의 생활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 보니 해물의 소비가 적었던 것도 원인이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 개발의 여파로 제주도에서 잡히는 생선이며 전복과 소라, 돛 등의 수출이 조금씩 시작되면서 해녀들의 수익도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다. 순덕 씨가 처음 해녀가 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해녀들에게도 일반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위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중에 물질을 가장 잘하는 해녀를 상군 또는 상잠수라 하여 대우하고 중간 정도의 경력자들은 중군, 중장수라 하였으며 이제 막 물질을 시작한 해녀를 똘파리 또는 하군이라 불렀다. 순덕 씨가 똘파리로서 처음 물질을 배울 때에는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으나 차츰 연습이 되다 보니 몸의 상태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차츰 수입도 올라가고 있었다. 날씨가 몹시 춥던 일요일의 일이었다. 순덕 씨는 그날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일을 나가지 않으려던 참인데 옆집의 수련 엄마가 왜 여태 나오지 않느냐면서 대문을 두드렸다. 오늘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일요일인데 안 나오면 언제 돈을 벌려고 그려? 하긴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에 제주도가 차츰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바다를 찾아서 모처럼 나온 사람들은 바다에서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물을 즉석에서 먹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하여 해녀들의 수입은 날로 증가하였다. 순덕 씨는 쉬려고 하던 마음을 접고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는 말과 같이 차비를 차리고 나섰다. 서너 명의 해녀들과 같이 바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 그날은 예상외로 해삼이며 전복이 많이 잡혔다. 다른 날보다도 일은 더 많이 하였다.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 바닷물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날 같으면 해물 손질을 한참 해야 될 것을 그날은 대충 하고 일어서려고 하였다. 누가 옆에 다가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쳐다보았다. 순덕 씨는 하마터면 벌렁 나자빠질 만큼 놀랐던 것이다. 와 그러십니까?
순덕 씨가 본 사람들은 군복을 쫙 빼입은 군인이었다. 그가 놀란 것은 감히 그들이 가까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운 날도 일을 하시네 예? 혹시 전복을 많이 따십니까? 사투리 말을 걸어온 사람은 군인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얼굴은 반반하고 눈에서는 총기가 났다. 그의 말은 억양이 강한 경상도의 말씨였다. 아저씨들 때문에 깜짝 놀랐지 뭡니까? 그랬어 예? 죄송하게 되십니다. 무신 고기를 잡았나 하고 호기심에서 내려오다 보니 놀라신 모양입니다. 무슨 고기를 사러 오셨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고 예. 전복이 먹고 싶어서 예. 전복을 사신다고요? 예. 다른 해물도 있으면 살락합니다. 아니, 오늘 잡으신 것 우리 모두에게 몽땅 파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뭘 하시게요? 우리 분대장님이 하도 해물을 좋아하시니 말입니다. 값이 꽤 비싼데요? 다 사신다고요? 맞습니다. 얼만기요? 20만 원을 주셔도 싼 것입니다. 그럼은 우리가 이것을 다 살 터이니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실랑기요? 부탁이라니요? 미안하지만 우리 막사에 가셔서 요리를 좀 안 해주실랑기요? 순덕 씨가 가만히 생각하니 모처럼 군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냉큼 대답할 수도 없어서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옆에서 수련 엄마가 순덕 씨에게 눈짓을 하더니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순덕아, 너 오늘 봉 잡았다. 어서 간다고 해라. 우리도 집에 가면 누님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은 객지인 이곳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부탁을 좀 안 해요. 그렇게 나오자 순덕 씨는 더 이상 거절을 하지 못하고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저쪽 바위 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그런데 아까 처음으로 말을 건 군인이 와! 하고 자지러지는 것이다. 어메? 아지매가 아이고 비바리 처녀가 아이가? 왜요? 비바리는 이런 일을 못한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 참말로 예쁘네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굳이 듣겠습니다. 이 바다가 다 훤하지 않은기요. 아저씨, 사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 그럼 안 가요. 순덕 씨는 그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기분은 마냥 좋았다. 그날 순덕 씨가 박 병장이라는 일행의 뒤를 따라가 보니 바닷가 해안 초소를 지키는 초병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두컴컴한 박사 안에는 어깨에 녹색 견장을 붙인 군인이 한 사람 있었다. 순덕 씨를 보자 환영합니다 하고는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우리 분대장입니다. 멋지십니다. 막사가 훤해지네 예. 분대장은 부산 말씨를 쓰면서 순덕 씨를 보자 다른 군인은 의식하지도 않은 채 한마디를 던졌다. 순덕 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주어서 기분이 점점 더 좋아졌다. 한편으로는 좀 찜찜한 면도 없지 않았다. 처음 보는 군인들이라서 불안하였기 때문이다. 순덕 씨는 막사의 주방이라고 하는 헐주만 널판자 위에다 해물을 쏟아놓고는 딸낸 솜씨로 전복을 까고 해삼을 접시에다가 담고 문어도 삶아 썰어서 접시에다가 담아놓고는 바로 돌아서 나오려니까 분대장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모처럼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그냥 가실 수는 없다면서 함께 맥주라도 하면 어떠냐는 것이었다. 순덕 씨는 모처럼의 부탁을 거절하고 나오는 것이 예의는 아닐 것 같아서 마지못해 의자에 걸터 앉았다. 순덕 씨는 그때까지 술이라는 것은 입에 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맥주를 들었다가 그냥 놓으니 분대장이며 다른 군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건너다 보았다. 저는 아직 술이라는 것을 입에 대보지 않아서 먹을 줄을 몰라요. 그 한마디를 하자 군인들은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그럼은 사이다 한 병 가져온나. 사이다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순덕 씨는 분대장이 붙잡는 것을 억지로 뿌리치고 밖을 나오자 그는 전화번호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여 망설이다가 적어주었다. 순덕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군인들이 생활하는 군 막사까지 용기 있게 갔다 온 것이 무엇에 홀린 듯한 기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 막사의 분대장 김달주 병장이 순덕 씨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해온 것이다. 순덕 씨는 그 전화를 받고는 일이 바쁘기도 하였지만 군인을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어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는 거절을 하였다. 김달주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만나달라고 하였다. 순덕 씨는 마지못해 한 번은 만나보기로 하였다. 순덕 씨는 그때가 한창 해물값이 좋은 때여서 시간이 없었다. 그가 지정한 다방으로 나가니 거기에는 맨 처음에 전복을 흥정하던 병사를 합해서 5명이나 앉아 있어서 순덕 씨는 잠시 주눅이 들었다. 이날 5사람은 한식을 한다는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분대장이 순덕 씨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순덕 씨야말로 그때까지 사춘기는 엉겁결에 지났지만 집안이 어렵다 보니 이성에 대한 황홀한 상상은 할 사이도 없었다. 난데없이 객지인 제주도에 와서 군인들의 표적이 되다니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하루속히 제주를 떠나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인지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김달주는 노골적으로 그를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하였다. 몇 번을 만나고 보니 그는 결혼까지 하자는 것이 아닌가. 오순덕 씨는 그때까지 아직 나이도 얼마 되지 않고 소녀티도 벗지 못한 상태인데 결혼이라니 그는 그 말에 처음엔 귀도 기울이고 싶지 않았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니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전화가 왔는데 집에 급히 한번 올라가라는 전갈이었다. 딸이 와야 그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이었다. 순덕 씨는 엄마의 모처럼의 전화를 받고 나니 아무래도 엄마나 아빠 2분 중에 어디가 단단히 병환이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다. 그런데 엄마는 뜻밖에도 아버지가 하시는 이발소에 단골로 다니던 군인 중대장이 곧 제대를 하게 되는데 언젠가 집에 와 있던 순덕이를 보고는 마음에 들어하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애걸을 하니 해녀를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면 호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었다. 순덕 씨는 부모님의 병환이 나서 오라는 줄 알았다가 결혼이라는 말에 엄마에게 지금 한창 바쁜 때 그런 말을 하려고 오라가라 하였느냐면서 그 사람하고는 격이 너무 맞지 않는데 무슨 결혼이냐면서 찬바람을 내주고는 제주도로 바람처럼 돌아오고 말았다. 순덕 씨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지금까지 한 번도 거역을 한 바가 없었는데 결혼만은 자기가 택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고 평소에 아버지도 결혼은 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이었는지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니 만날 오던 사람이고 자꾸 대하다 보니 사윗감으로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중에야 들었다.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엄마에게 전화를 드리니 엄마는 아버지의 성질을 내가 너무 모른다면서 아버지는 너를 다시는 안 본다고 하셨으니 네가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하셨다. 이래저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였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 순덕 씨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김달주 분대장이 자리를 잡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는 바람에 소스라쳐 놀라기도 하였다.
순덕 씨는 제주도로 돌아와서는 며칠간 일도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김달주 병장은 요즘 와서는 날마다 전화를 하였다. 순덕 씨는 때가 되어도 밥맛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순덕 씨의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순덕 씨는 그날 또 바다로 나가기가 싫었지만 순이 엄마가 부르는 바람에 억지로 다시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였다. 예상외로 해삼이 많이 잡혀서 다른 날보다 기분이 좋아 집으로 돌아와서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쉬기로 하였다. 그런데 초저녁 달이 막 뜨고 있는 때 대문을 흔들면서 누가 찾기에 나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뜻밖에도 날씨가 굉장히 춥던 날 처음으로 만났던 박맹호 병장이 술이 거나한 채 와서 서 있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순덕 씨는 놀라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난 분대장 김달주만 못하단 말입니까? 그는 다짜고짜 김달주를 쳐들면서 말을 하는데 술이 많이 취한 상태의 발음이었다. 왜 그러셔요? 분대장님과는 친하지 않으세요? 친하긴 뭐가 친해 얘. 지금은 계급상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순덕 씨를 좋아하는 것이 분대장만 못지 않을 거라 얘. 병장님, 이상한 말씀을 다 하시네요. 내가 이상하다고 얘? 당신은 내가 먼저 맡아놓은 사람이라 얘. 그러고 난 내일 모레면 제대한단 말입니다 얘. 예? 벌써 제대를 하신다고요? 그러기에 이리 인사를 하려고 온 것이지 얘. 그는 한마디를 하고는 대문간에 스르르 쓰러지는 것이었다. 순덕 씨는 어째야 할지 정신이 없었다. 박 병장이 자기를 좋아한다니 순덕 씨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사람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니 쓴웃음이 나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금녀의 구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생활하다 보면 여자가 그리울 수도 있겠거니 하는 마음이었다. 그동안 그 사람은 분대장의 심부름을 열심히 다녔을 뿐이며 한 번도 자기를 보고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좋아하였다니 순덕 씨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순덕 씨는 술이 취해서 쓰러진 사람을 모르는 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를 방으로 데려갈 수도 없어서 한참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그를 깨워보았다. 그러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만취 상태였다. 순덕 씨는 생각다 못해 에이,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방으로 데려다 눕히려고 팔을 잡아 보았으나 얼마나 몸이 육중한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랐다. 구두발이 흙투성이어서 할 수 없이 구두를 벗기니 양말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방으로 끌어들이고 나자 그는 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는 것이다. 문득 아버지가 주무실 때 코를 고시던 생각이 나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갑자기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나서 고단하시니까 저렇게 코를 고시는 거란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을 보시고 엄마가 자식들 들으라고 만날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엄마도 금방 보고 싶었다. 그러지 않아도 일에 피로가 쌓여서 잠을 자야 하는데 젊은 장정을 끌어들였으니 마음대로 잘 수도 없었다. 순덕 씨는 할 수 없이 박 병장을 눕히고 나서는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졸다가는 새벽녘에야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결같이 몸이 이상하여 눈을 뜨다가는 기겁을 하고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술이 취했던 박 병장이 맹수가 되어 순덕 씨의 옷을 헤집고 덤벼드는 것이니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를 밀쳤으나 육중한 그를 당해낼 자간이 없었다. 마침 머리맡에 있던 방망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그만 그의 손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잠결의 여자의 힘은 도저히 그의 완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 무슨 짓이란 말이야. 순덕 씨가 악을 썼지만 그것은 최후의 보루를 지키지 못한 발악이었을 뿐 이미 낭랑공주는 땅공불락의 철옹성의 공격을 당하고 말았다. 순덕 씨, 나 순덕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도 어이없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니더. 그치만 이리 않고는 예. 당신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이소. 박 병장은 순덕 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빌고 있었다. 박맹호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왜 진작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을까? 순덕 씨가 문득 지난밤의 일을 되새겨보니 박 병장은 술이 취한 상태였지만 할 말은 다 한 것에 대해서 그는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였던 것이다. 박 병장의 계획적인 작전인 것도 모르고 순덕 씨는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동정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날이 밝고 술이 깨면 순순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였은 것이나 결국 순덕 씨는 음흉한 한 남자 짐승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다. 속담에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격으로 사실 순덕 씨는 그동안에 분대장 김달주가 하도 쫓아다니는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그도 차츰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배운 것도 없고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장차 결혼하기도 쉬울 것 같지 않아서 이 기회에 분대장이 제대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결혼을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박맹호가 중간에 뛰어드는 바람에 그런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순덕 씨는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김달주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김달주는 부산 사람으로 아버지는 어떤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님으로 김달주가 제대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할 처지였던 반면에 박 병장의 집은 경상북도 영천이었다. 주실부모한 그는 농사를 짓는 형님에게서 자랐으며 박 병장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변변히 세간도 내주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집안이었다. 순덕 씨가 자기가 살아온 집안 내력을 보면 아무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을 벌려고 해도 지금의 처지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 잘 산다는 것은 어려운 노릇이었다. 생활이 넉넉한 분대장 김달주에게 마음이 그래서 끌렸던 것이다.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든 순덕 씨는 정신까지 멍해졌다. 그런데 그날 분대장이 만나자는 전화를 해왔다. 순덕 씨는 한참 동안이나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어제까지 깨끗했던 오순덕이 아니고 폭풍이 불어닥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돛대가 부러진 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조각배의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처량하였다. 순덕 씨는 그렇게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자초지종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다. 와, 목소리가 착 가라앉은 게 무슨 일이 있었는기요? 분대장과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바닷가를 거닐다가 횟집에 가서 만난 음식을 먹긴 하였지만 그때마다 순덕 씨의 마음을 사려고 하였을 뿐 분대장은 손 한 번 만지지 않았다. 와 대답을 않는기요. 어디가 편찮은기요? 순덕 씨는 전화를 받으면서 분대장 김달주를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면서도 기왕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숨긴다고 일이 해결될 문제도 아니어서 그를 만나기로 하였다. 분대장을 만나자 순덕 씨는 간이 콩알만해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지만 김달주는 오래간만에 만난다고 만면에 웃음기를 띠고 있었다. 와 인상이 그라요. 어디가 아픕니까? 오늘 모처럼 만났으니 저녁이나 먹읍시다. 분대장 김달주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낸 것 같았다. 오늘 기니 할 말이 있는데요. 저녁을 먹으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속이 나빠서 저녁도 먹지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속 나쁘단 소리는 못 들었는데 예? 제가 기니 할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은 분대장님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려던 거였어요. 미안합니다. 뭐라고? 결혼을 못 한다고? 사실은 박 병장님과 결혼하기로 하였어요. 순덕 씨는 어떻게 해서 이 말이 툭 튀어나왔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뭐라? 박 병장과 결혼을 한다고? 분대장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면서 순덕 씨를 노려보았다. 순덕 씨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말을 하였다. 무엇이라? 그놈의 새끼가 내 이놈을 그냥 안 둘 기다. 분대장은 낯빛이 변하더니 한달음에 밖으로 달려나갔다. 아무래도 분대장이 박 병장을 만나게 되면 그냥 둘 것 같지 않았다. 순덕 씨의 가슴은 벌렁벌렁 뛰고 방금 달려나간 분대장의 분노 띤 얼굴을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다. 순덕 씨는 박 병장에게 헐레벌떡 전화를 걸었다. 순덕 씨의 순덕 씨고 뭐고 지금 큰일 났어요. 방금 분대장님을 만나서 어쩌녁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이야기하였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서는 눈이 뒤집혀서 막 뛰어갔어요. 얼른 피하세요. 그래 얘? 너무 걱정하지 마시소. 나는 내일 모레면 제대할 낀데 얘. 순덕 씨는 말을 하고는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심으로 가득해졌다. 박 병장의 대답은 의외로 태연자약하였다. 박 병장이 내일 모레 제대를 한다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분대장 김달주가 총이라도 들고 나가서 화풀이를 한다면 박 병장은 죽는 사람이 아닌가. 순덕 씨는 그러면서도 가슴에 뭉쳐있던 말을 하고 나니 시원하기까지 하였다. 어차피 분대장과는 인연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박 병장이 선수를 쳤다는 생각을 하니 박 병장을 다시 보아야 할 사람 같았다. 김달주는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자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남자가 지켜야 할 도리라고 언젠가 지나가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자기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원칙을 지키다가 놓치고 말게 된 것이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순간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분대장이 나간 시간을 계산해 보니 두 사람의 결투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이 생각이 되자 순덕 씨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바작바작 났다. 순덕 씨는 다음 날 일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마음을 졸였지만 김달주나 박 병장한테서는 아무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날이 저물고 별이 총총 뜨고 있었지만 순덕 씨는 툇마루에 앉아서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하늘의 별빛을 쳐다보며 불안한 밤을 맞고 있었다. 순덕 씨는 문득 박 병장이 맨 처음 자기를 만나서 말을 걸어오던 순간이며 자기가 해녀복을 벗고 났을 때 와 예쁘네요 하고 탄성을 지르던 말이 생각났다. 순덕 씨는 밤이 이슥할 때까지 툇마루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울 밖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주절주절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쌀인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박 병장이었다. 순덕 씨가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
박 병장이 술이 정말 취한 채였다. 순덕 씨, 나라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러 왔어 예. 내일 다시 올기요. 박 병장은 한마디를 하고는 이내 뒤로 돌아서서 나가는 것이다. 박 병장의 뒤에는 쫄병 한 사람이 그를 부축하며 따라가고 있었다. 순덕 씨는 분대장 김달준애가 너무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의 집안과 자기를 비교해 보았다. 한쪽 집안이 너무 기울다 보면 장차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될 것도 같았다. 분대장과의 결혼에 대해 재고해 봐야겠다는 마음도 한때는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면 순덕 씨야말로 결혼 전에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한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분대장 김달주가 아닌 박 병장의 배로 갈아타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이다. 여자 팔자 디웅박 팔자라더니 자신의 팔자가 그런가 하니 씁쓸하였다. 순덕 씨의 마음이 박 병장에게 기울자 그는 지체 없이 제주도를 떠날 결심을 하였다. 기왕에 엎질러진 물이니 하루라도 빨리 박 병장과 결혼을 하고 싶기도 하였는데 박 병장 또한 제대하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고 독촉을 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 순덕 씨 나이는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는 나이인 갓 20살이었다. 신랑인 박 병장은 5살이나 많았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것을 익히 알고 시집을 가긴 하였으나 막상 살림을 시작하고 보니 너무도 없는 것이 많아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설득하여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 제주도야말로 순덕에게는 물질이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한 곳이고 거기에 가면 다시 자기의 포부를 마음대로 펼쳐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순덕 씨가 2년 만에 다시 제주도에 간 시기는 마침 제주도의 해산물이 일본으로 수출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해녀들의 수익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남편 박맹호는 업한장에 막노동 일감이 많아서 비록 험한 일이긴 하였으나 두 사람의 수익은 괜찮은 편이었다. 두 사람이 악착같이 몇 년간 돈을 벌고 나자 집도 한 채 마련할 기금이 되어서 순덕 씨는 어느 날 남편과 의논을 한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만큼 객지의 생활이 부모님과 떨어져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그 후 처가 고향으로 이사를 하였다. 자그마한 건물도 하나 마련해서 임대료까지 받게 되었다. 처가로 돌아온 남편은 일감을 찾는 중에 군대에 있을 때 한때 자동차 군수공장에 있던 경험을 살려 자동차 정비공 개업을 하고 반년이 지났다. 어느 날 장인이 갑자기 폐 이상이 생겨 당분간 이발소를 닫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장인은 나이가 들기는 하였지만 몸이 쇠약해지는 관계로 일생 동안 경영하던 이발소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인데 병이 난 것이다. 시골의 이발소를 인수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게 되자 장인은 남에게 넘길 것 없이 사위에게 물려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발소를 하게 되면 딸도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하였으니 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위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다. 그러자 사위는 옛날부터 손재주 하나는 좋은 편이고 이 기회에 장인의 이발소를 한번 경영해 보고자 하는 욕심도 생겨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였다. 사위가 이발소 인수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인수를 받으면서 1년간을 30% 싸게 한다는 광고가 나갔기 때문이었다. 순덕 씨는 결혼 후에 딸 삼형제와 아들 둘을 두었는데 그 전보다는 생활이 나아져서
맏딸은 일찍 시집을 보내고 그 외의 아이들은 모두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아이도 있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할까, 맏딸이 30살이 되지도 않아서 2년 전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한 것이니 순덕 씨는 딸만 생각하면 너무도 불쌍하여서 하루도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딸도 엄마를 닮아서 부지런하고 명랑하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시골의 부잣집으로 일찍 시집을 보냈다. 시집에서는 한껏 그를 귀여워하고 손이 노는 그 집에서는 딸이 임신을 하자 그렇게도 좋아하였는데 뜻밖에도 사고를 당한 것이니 운명이 그것뿐인 것을 어미인들 어찌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랴. 순덕 씨는 밤 저녁만 되면 딸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람들이 행복하며 입에다가 행복을 불고 다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상 행복한 순간은 없다는 말을 하였다. 순덕 씨의 말을 듣다 보니 방금 들어온 회 접시에 담긴 도미가 눈을 껌뻑이고 꼬리를 치는 바람에 모두가 눈을 번쩍 뜬 것이다. 순덕 씨는 점심 전에 막걸리를 한 잔씩 하시고 회를 잡수시라면서 막걸리는 자기가 산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슴에 맺힌 한과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며 지나간 인생에 대해 흠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함 사장의 부인이 말을 하자 김 사장의 부인도 한마디 하였다. 순덕 씨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도 울적해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딸 중에도 맞이를 잃으셨으니 왜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여자의 마음은 남자와 달라서 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애틋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자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바람에 그 밤을 하얗게 새고 말아요. 처음에 이 집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그렇게도 얼굴이 환하던 순덕 씨였는데 딸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것이다. 그러자 김 사장이 분위기를 바꾸는 말을 하였다. 자, 이제 기분 전환하기 위해 건배를 다시 합시다. 김 사장이 막걸리 병에 손을 대자 우순덕 씨가 얼른 술병을 잡아 뺏는다. 술은 제가 부어드려야지요. 그런가요? 그게 맞는 말이네. 하긴 장모님이 따라주는 술맛도 좋다는데 더구나 제주 해녀 출신이 따른다니 그 술맛이 오죽 좋겠어. 제주도 비바리 냄새가 물씬 날지도 모르지. 하하. 네 사람이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 막 커피를 한 잔씩을 마시고 있는 사이 버스 소리가 부르릉거려서 내다보았다. 빨간 색깔의 관광차 한 대가 스르르 와서 서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었다. 모두가 울긋불긋한 등산복 차림의 남자들인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머리 숫자가 더 많아 보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영동 횟집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았다. 제주도 해녀 출신 순덕 아줌마 있는겨? 이 집의 해맛이 좋다 해서 또 왔습니다. 그들 떼거리들이 몰려들자 네 사람은 서둘러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잘 모실 테니까요. 그래요. 또 만나요. 오후의 햇살이 바닷물에 반사되어서 더욱 따갑게 느껴졌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혹시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어제까지는 맑았는데 갑자기 오늘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언짢은 사람은 없으신지요? 순덕 씨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군요.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해도
순덕 씨만 할까요? 순덕 씨는 2년 전에 아이를 낳다가 딸이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요. 이보다 깊은 슬픔이 있는 걸까요? 지금은 용케도 마음을 추스리고 영동 횟집을 운영하긴 하지만 자다가도 갑자기 딸 생각이 나면 그 밤을 하얗게 새고 만다고 하네요. 순덕 씨는 어쩌다가 좋은 혼처를 다 놓치고 가난뱅이 박 병장과 결혼을 했을까요? 원리 원칙을 따지던 김달주는 그 원리 원칙을 지키다가 인생의 좋은 반려자를 놓치고 말았네요. 운명의 갈림길은 이처럼 순간이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